저희 가정은 2002년 12월에 인터서브 선교회 파송을 받고 선교 훈련 후에 2005년부터 2019년 초까지 중동 지역인 예멘, 레바논에서 사역을 하고 지금 한 10년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가족으로 육가 전문의인 이대영 선교사와 대학생 아들 둘이 있습니다. 오늘 사역별 모임 주제 NGO, 난민 사역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눌 텐데, 아, 오늘날 선교적 교회와 공적 신학 개념의 출현으로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NGO 사역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NGO에 대한 기술적인 면만 가지고 교회가 추구하는 전략적인 선교를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원과 또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NGO 사역의 지식이 더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NGO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NGO는 통상적으로 비정부 기구라고도 불리고 비영리 단체 또는 시민사회 단체라고도 불리는 기구로서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는 공익을 위한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NGO 활동의 시작은 초기 외국 선교단체에 의해서 설립된 비정부 기구들을 통해서 행해졌고, 이는 한국교회에 참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외국의 많은 개발 NGO는 이웃사랑 신철이라는 기독교 신앙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자국 내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활동들은 18세기에 일어난 기독교 선교운동과 함께 비서구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선교 지역에서 학교와 병원 설립 등 작은 단위로 행하여졌던 선교사들의 활동이 개발 NGO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NGO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를 가져오는 지역 개발입니다. 모든 개발 사업의 초점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맞춰져 있고, 이러한 개발 사업을 마치고 지역을 떠난 후에도 주민들의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의 자연재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행해지는 국제구호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주민이 어린이와 약자를 억압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지역, 국가적, 세계적 범위에서 함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옹호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구호 단체들은 대부분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단체들은 구호 활동을 펼치는 방법이나 활동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기독교 기반 개발 NGO가 코이카의 지원을 받은 NGO 중 지원 대상 단체 수나 사업비 규모를 볼 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교 사역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볼 텐데, 전통적 방식의 선교 사역이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게 되면서 세계 선교의 축이 점차적으로 선교지 현지 지역사회 복지 또는 교육, 의료, 기술, 경제, 공동체 역량 강화, 예술 분야를 돕는 전인적 총체적 선교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기독교 NGO 사역이 그 대안 중에 하나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NGO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선교적 NGO 사역의 성격과 지향에 대한 성경과 선교학의 원리는 김성규 선생님도 앞에서 여러 번 연구를 하셨지만 총체적 복음에서 출발하는 총체적 선교입니다. 또 우리가 참여하는 해외 지역 개발 사업 역시 성경과 기독교 가치에 근간한 총체적 지역 개발을 지향하는 그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은 그 자체로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 이웃과 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을 포함한 한 인격 전체에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론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우리의 NGO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교적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 NGO 사역의 장점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를 거부하는 창의적 접근 지역은 대개 세계 최빈국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기독교의 직접적인 포교 활동이 아닌 다양한 개발 NGO 활동이 닫힌 선교 행동을 열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돌파구가 되어서 역동적인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NGO를 통한 해외 원조는 개발도상국의 사회 저변층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가 가능하므로
정부 차원의 원조의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고, 또 개발과 구호 및 보급이 동시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NGO 선교는 제법 효율적인 전략으로 선교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고 팀 선교를 통한 연합사역, 복음의 접촉적 마련 등 여러 면에서 참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문인 사역으로서의 NGO 사역은 그 사회의 각계각층에 도움을 주고 또 개발시킬 수 있는 전인적, 통체적 사역으로의 접근에 유리합니다. 또 선교사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선교사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비자 연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경제적이나 시간적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 체류 보장, 선교 재산 보호, 그리고 재정 절약과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 법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등록된 NGO를 통해서 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NGO 사역에 있어서 그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과열 경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긴급 구호라는 그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임무 수행을 해 나가면서도 현재 우리 한국 NGO들은 서로 과열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둘째는 전문가의 부재입니다. NGO 특성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전문성인데 선교사로서 사역적인 면, 직업적인 면, 그리고 지역적인 면, 언어적인 이러한 전문성들이 요구가 되는데 현재에 대한 철저한 지역 연구와 또 상황 분석, 신중하고 적절한 투자와 운영 등 NGO를 운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연구, 또 효과적인 운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질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지만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 NGO 활동을 하다 보면 과중한 업무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전도 사역자로서의 사역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져서 때로는 이 사역의 불균형을 스스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선교사들이 쉽게 피로하고 또 탈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무엇을 하러 이곳에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넷째는 많이 예상하시다시피 후원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종교 문제와의 연계성입니다. 사실 NGO는 종교적인 문제를 초월해서 먼저 인도적 프로그램 전개를 통해 지역 개발에 힘써야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렇게 선교 사역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GO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선교 활동을 금지하는 곳에서 지나치게 종교성을 앞세우면 자칫 외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모든 NGO 사역이 중단되는 사례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유지하며 사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교사들의 물질에 대한 유용, 재정 손실, 그 현지 정부나 이런 현지인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그런 어려움과 한계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러한 다양한 전문성들이 필요하고 또 NGO의 차별화와 다양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타 단체 NGO와의 중복과 경쟁을 통한 사역보다는 차별화된 영역을 창의적으로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중심의 전략입니다. 한국 NGO들은 사실 인력 자원은 풍부하지만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형편인데 NGO의 활동 내용을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소프트웨어 구축에 중점을 두고 헌신적인 기독 전문인들을 동원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가 고도의 부가가치 효과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협의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긴급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늘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단일화된 통로인데요. 충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내에는 NGO를 위한 한국 해외 원조단체 협의회인 KCOC 같은 구심점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협체가 전문인 선교를 지향하는 우리 기독 NGO들에도 각 국가별 또는 권역별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유용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와 또 지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한 정보 수집, 또 현장 조사, 현지 사업 지역 선정, 효과적인 전략 수립, 착수 등을 위한 전략적 활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은 물론이고 또
NGO 사역 자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관점이 우리 안에 깊게 필요하고, 앞으로 지속해서 우리의 신실한 기독 전문인들이 현재의 필요를 위해서 사회적 참여와 복음을 전달하는 이 기독 NGO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 지속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두 가지 사례를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첫 사역지인 예멘에서 월시예멘이라는 외국 NGO를 시작으로 국제의료 협력단, 그리고 레바논에서는 글로벌 케어라는 기독 NGO 멤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멘에서는 현지 정부병원에서 현지 의료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현지 정부에 우리 한국 NGO인 그 국제의료 협력단을 등록을 하고, 제한은 좀 있었지만 정식으로 워크 퍼밋을 받고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인 이제 레바논에서는 현지 크리스찬 메디컬 NGO인 홈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비자를 받고, 그들과 협력해서 레바논 거주 난민들, 현지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코이카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의 필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또 현지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현지 단체 주도권 및 사업 진행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난민들의 신체적, 심리적 지원을 위한 양질의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또 현지 자립 운영이 가능한 사역으로 성장이라는 이러한 주요한 그 원칙들을 고수하면서 사역을 이어나가고자 했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이주민, 또 난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잠시 이 부분이 이제 서아시아 지역 그 모임에서 언급이 됐는데, UNHCR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8,240만 명이라는 강제 이주민들이 있고, 그중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난민만 2,0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국 내 강제 이주민 난민 수만 하더라도 4,800명이 된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고 난민들이 호스트 국가가 82%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이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사실 그들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이렇게 많은 난민들이 들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또 옆에서 보듯이 난민들의 72%가 자국의 이웃나라에 피신하여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들이 시리아에서 이제 이동해 온 난민들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만 난민으로 출생한 아이들이 1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민 200만 명 중에서 3,500만이 18세 이하의 아이들로, 이런 통계만으로 봤을 때도 젊은 그리고 우리 어린 세대들에 대한 그 사역의 그 필요성들이 참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첫 번째 사역지였던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멘 역시 2011년도에 시작된 아랍의 봄의 폭풍을 겪었고, 특히 2014년 하반기, 2015년 3월 말 격렬한 그 전투가 발생한 이후로 예멘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그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 넘는 참혹하고 정말 끈질긴 분쟁 끝에서 40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생겼고, 또 16만 7천여 명의 난민 그리고 난민 시청자들이 포함해서 2천만 명의 예멘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긴급하게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필요 물품과 의약품들이 들어간 루트가 차단되고, 또 예멘의 의료시설 중에 절반이나 폐쇄되거나 파괴되어서 많은 이들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다가 코비드-19 그리고 전염병인 콜레라, 디프테리아, 홍역, 댕결과 같은 이런 예방 가능한 질병의 발병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시리아 난민들인데요. 2011년 아랍의 봄 여파로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2013년도에 격렬한 그 내전 전투 이후에 600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했고, 목사님 2분 전입니다. 네, 또 북미와 유럽으로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인 터키,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로 많이 이동해서 살아가고 있고, 저희가 사역했던 인구 450만의 레바논에는 2013년에 15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이 유입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9년 넘는 시간 동안 세계의 관심이 줄어들고, 또 난민들뿐만 아니라 호스트 국가인 레바논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난민들은 그 국경 근처에서 캠프 난민으로, 또 레바논 전역에 걸쳐서 도시 난민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뭐 난민과 이주민 사역의 또 전통적인 선교의 그런 차이점들을 뭐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난민들의 상황을 잠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지난 1년 반의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늘 사실 우리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염려와 많은 불만을 품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기에 난민들 상황은 사실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었고, 또 코비드-19 억제 조치가 이 난민들의 망명, 이주 신청, 또 이동을 제한시켰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방해하고, 또 소득과 생계 기회를 황폐화시켰고, 질병에 대한 그런 불안들을 또 고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동 제한으로 가족들이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여성과 어린이들을 향한 가정폭력, 성적 학대, 그리고 착취, 경제 압박이 시달리는 가족들의 교훈 강요 등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이 급증을 하여서 이들의 심리적 불안은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코비드-19에 대한 건강인식 캠페인으로 건강인식 개선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지원이나 이런 공급 부재라는 단점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유행 초기에는 이동 제한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난민들의 의료시설 접근이 크게 감소했는데, 봉쇄와 제한이 완화되면서 난민들이 계속해서 필수 서비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의료 서비스도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필수 의약품이나 공급품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 지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해주고 손이 내밀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준비한 것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